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리뷰할 영화는 무엇이냐, 바로 퍼펙트 데이즈가 되겠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는 이런 어떤 예술 영화 중에서는 정말 엄청난 흥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 수가 국내에서만 11만 관객을 넘었는데, 이 정도면 뭐 블록버스터를 떠나서 진짜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퍼펙트 데이즈를 사랑했고, 그만큼 이제 우리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시네필들이 이렇게 많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2023년작이고요. 일본 독일의 합작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빔 벤더스 감독이라고 독일 감독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로드무비의 거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국내에서 이분의 영화들을 많이 볼 수는 없어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게 뭐 베를린 천사의 시라든지 밀리언 달러 호텔, 뭐 돈컴 노킹 이런 작품들인데, 물론 이제 대단히 좋은 작품들이지만 모든 작품을 볼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빔 벤더스 감독을 뭐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뭐 황금 곰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들을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45년에 태어난 독일 사람, 그리고 처음에 데뷔한 작품이 1967년 작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진짜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4년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이분을 이제 부르게 됐던 것이 사실은 이 도쿄에서 했었던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시부야구에 있는 17개의 공공 화장실을 개축해서 누구나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화장실을 만들겠다라는 기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획의 일환으로 이제 이 영화가 또 기획된 거죠.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를 할 때 벤더스 감독을 불렀대요. 그래서 수리한 화장실을 보고서 영감을 받으시면 만드셔라 라고 해서 3주 만에 촬영했다라고 하는 작품이 바로 이 퍼펙트 데이즈가 되겠습니다. 야쿠쇼 코지 주연의 작품인데, 야쿠쇼 코지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할 만한 배우기는 해요. 사실 일본 최고의 배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영화로는 이제 쉐리 댄스라고 96년작 쉐리 댄스는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나왔던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운하기라는 작품, 그리고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큐어라는 작품, 주로 이제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의 주연으로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 작품 중에 붉은 다리 아래 따뜻한 물이라는 되게 문제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런 작품성 있는 영화들에 많이 나왔던 분이 야쿠쇼 쇼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줄거리를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되게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설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히라야마라는 사람의 일상을 관찰로 시작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부야에서 일하는 공중 화장실 청소부인데, 이 사람은 거의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중간중간 짧은 대화 정도는 하고, 나중에 가면은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지만 과묵한 사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일상 자체가 굉장히 정갈한 사람이라서 루틴대로의 삶을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차에 타기 전에 반드시 집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꺼내서 먹어야 돼요. 사서 먹고 이제 차를 타고 올드팝을 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듣는 올드팝은 뭐 CD나 이런 걸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야 되는 공중 화장실마다 다니면서 차근차근 청소를 해요. 청소가 끝나고 나면 그것도 루틴대로 되는데, 삿포로 비루라고 하는 술집이 있어요. 그 술집에 가서 뭐 맥주 같은 거 하나 시켜서 간단한 안주와 같이 먹으면서 그 야구를 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서 독서를 하다가 잠을 자고, 그리고 항상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기회가 있으면 항상 뭔가를 찍어요. 찍는 대상들도 되게 다양한데 주로 이제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꽃이나 이런 게 피어 있는 걸 보면은 그거를 소중하게 묘목처럼 해서 잘 담아가지고 와서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굉장히 취미 자체가 되게 고상하죠. 그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영화는 히라야마가 그 일상을 보내는 거를 3번 연속돼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타카시라고 하는 동료인데, 이 타카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얘는 히라야마처럼 그렇게 열심히 뭐 청소를 한다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보면은 그냥 대충이고, 청소보다는 좀 노는 데 관심 있고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여자친구 아야라고 해서 여자친구인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이 돈만 있으면 아야짱을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야짱 호스티스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데요. 주요 사건이 히라야마가 가지고 있는 그 카세트 테이프들이 올드 카세트 테이프라는 걸 알고 있어서 팔려고 가져가는 거죠. 레트로샵을 가져가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들을 보면서 이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그랬는데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타카시가 저 진짜 아야짱 이번에는 반드시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저 정말 좀 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히라야마는 카세트를 팔지 않고 그냥 돈을 줘버립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카세트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태도, 이런 게 좀 많이 드러나죠. 또 하나는 자동차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차를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아야가 카세트 테이프를 훔쳐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타카시가 벌이는 두 번째 사건은 일을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히라야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너무 많은 일거리에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니코라고 히라야마의 조카거든요. 이 조카가 찾아오면서 히라야마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게 돼요. 니코가 오고 나서 니코한테 이제 방을 빼앗기고 자기는 굉장히 좁은 이런 다락방 같은 데서 자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히라야마의 여동생, 그러니까 니코의 엄마죠. 케이코가 찾아오면서 이렇게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히라야마가 니코를 보내고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시네마틱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런 작품이 퍼펙트 데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작품에서 외부 사람들이 히라야마를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히라야마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이잖아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녀, 어린아이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서 왔니? 이러면서 엄마를 찾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 봐도 히라야마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평온한 표정으로, 근데 그 엄마는 별로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어디 갔었니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막 닦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는 히라야마의 손은 더럽다라는 인식을 드러내죠. 이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은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해서 너무 좀 유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에서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음악, 그러니까 삽입된 음악들이 물론 너무 좋은 유명한 곡들이고 그렇지만 그 음악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직접적이지 않나?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이제 급한 사람들 그냥 막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히라야마는 절대로 뭐 안 좋은 소리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면서 뭔가를 봅니다. 그럴 때 항상 나무를 보거든요. 그리고 웃어요. 야쿠쇼코지가 보여주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미소라는 게 주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자가 그 배를 타고 나갔는데 옛날에는 그 배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자동차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서 나갔는데 어떤 배가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하고 있어서 배가 와서 부딪힌 거죠.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이제 싸우려고 밖에 나와서 얼른 나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그 배는 빈 배였대요. 빈 배였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대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유가 내가 빈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싸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야쿠쇼 코지가 보여주는 그런 미소나 이런 받아들임 같은 게 약간 주자의 그 빈 배 사건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히라야마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떻게 봐도 히라야마는 이런 삶을 살 사람은 아니거든요. 실패한 지식인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가를 영화에선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실패하고 실망한 지식인이고 자신의 마음의 약점을, 그리고 아픔을, 상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항상 웃고 그리고 항상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났던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히라야마는 철저하게 자신의 루틴을 지키고 자신의 세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마치 성을 지어놓고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히라야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일단 책 같은 거, 책이 쭉 이렇게 쌓여 있고 주로 포크너 같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는데, 물론 그 책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책들을 쭉 놓고 자기가 항상 밤마다 책을 읽고 그것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과거부터 어떤 지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드팝을 듣죠. 이 사람이 듣는 대부분의 음악이 발매된 게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까지예요. 그 한 10년 동안이 자신의 시대인 게 아닌가.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 음악, 이렇게 90년대 나왔던 음악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음악들 들으면은 이건 내 시대의 음악인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히라야마는 그 시대를 자신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 음악만을 들어요. 그게 성을 쌓고 사는 거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요. 많은 것들을 찍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인화를 하거든요. 인화를 하고 나서 그걸 다 봐요. 주말에 이렇게 딱 보다가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거는 챙깁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떤 히라야마가 삶을 대하는 모습이 보여줘요. 자기가 가져갈 것은 딱 가져가고 자기의 불필요한 거는 배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내 삶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 앨범에다가 수납을 하는데 그 앨범이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방법인 거예요. 히라야마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통해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루틴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는 되게 잔인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퍼펙트 데이즈는 정말로 잔인한 영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라야마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 연약하고 정말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빈 공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 그리고 문을 닫은 자신이 좋아했던 그 선술집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히라야마가 막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히라야마가 매일 가는 헌책방도 문을 닫게 될 거고요. 그 헌책방이 문을 닫으면 히라야마는 더 불행해질 거예요. 더 슬퍼지고 더 외로워질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헌책방에 가면은 그래도 헌책방 사람이 항상 그 책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풍화되고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히라야마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무의 의미가 뭐냐, 왜 이 영화에서 나무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히라야마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안정감을 주거든요. 근데 그 잘 변하지 않는 것이 히라야마에게는 나무인 것 같아요. 나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잘 보인다는 거예요. 항상 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요. 그 내 눈에 띄는 곳에 있기 때문에 뭔가 상처를 입거나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는 항상 그 나무의 위치를 바라보면 그 나무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히라야마 주변에 히라야마를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노숙자 분이죠. 그분도 어떤 삶을 살았고 도대체 왜 저기서 이상한 포즈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늘 있던 자리에 있던 분인데,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또 그분이 길에서 되게 위험한 곳에서 포즈를 취하고 오래 유지하지도 못하고 하는 변화 속에서 무력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좀 아쉽고, 그리고 항상 히라야마는 점심에 벤치에서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거든요. 옆에서도 빵을 먹는 여성이 있어요. 젊은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랑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요. 그 여성이랑 알게 모르게 교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류의 교감이잖아요. 대화는 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이렇게 눈인사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히라야마랑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일상을 완성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히라야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읽는 책에서도 그림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꿈에서도 그림자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몰락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보면 그 빛의 세계에서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그림자 속으로 숨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벤치에 앉아서 혼자 빵을 먹으면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밝은 빛의 세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히라야마 씨도 공중 화장실 청소,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면서 어딘가에 가서 뭐 밥을 먹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그림자 속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술집 여주인의 전남편, 히라야마와 그 마마라는 여자, 그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있다는 거를 전남편은 알잖아요. 근데 전남편은 이미 몸속에 암이 다
퍼져서 이제 더 이상은 살 수 없게 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림자 속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하고 서로의 그림자를 밟는 놀이. 그러니까 그림자를 밟는다는 거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본질적인 다른 면, 서로가 서로를 포착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림자 밟기는 그림자를 밟고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타인의 진심이나 타인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은 마치 그림자 밟기를 하는 것처럼 물거품 같은 그런 일이다. 히라야마랑 전남편이죠. 전남편이 서로 그림자를 겹치면 조금 더 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들도 연대를 하게 되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게 되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라는 의미, 약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가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 빛이라는 것이 변해가는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잔혹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연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저는 그림자라고 하는 그 소재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야쿠시코지의 마지막 장면,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올드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것도 같고 너무나도 슬프면서도 만족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 전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네마틱한 장면이죠. 이 영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문학의 어떤 하위로서의 영화가 아니라 영화가 영화일 수 있는 이유는 언어로서 말할 수 없는 것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저는 정말 영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영화인들이 그러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감탄을 했고,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영화가 문학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언어를 넘어선 그런 어떤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좋은 면들이 있었어요. 대사가 많이 없다는 거. 전 참 대사 없는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의 대단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대사로 표현하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전달하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영화로서 되게 훌륭한 부분이죠. 물론 대사가 많은 영화는 대사가 많은 영화대로의 그런 맛이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사를 엄청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자, 이 뭐 퍼펙트 데이즈에 대해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지만 야쿠시 코지의 이런 미칠 듯한 연기력과 빈 벤더스의 연출이 만나서 비록 다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대단히 훌륭한 수작이라는 데에는 더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평점을 준다면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상으로 잘 만들기가 어려운,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촬영하고 만들었는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퍼펙트 데이즈 리뷰였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영화가 있나?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놓치셨다면 퍼펙트 데이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영화 리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